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 조기 양산, 절대 쉽지 않다. 2. 미국 vs 중국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3. 14억 시장 난리 났다. 삼성 초대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도대체 이 버릇을 어떻게 고쳐줘야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KF-21 보라매의 아픈 손가락. 인도네시아가 또 배째라는 식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국제적 지위와 주체성을 갖춘 한 나라인지 아니면 그저 사기꾼 집단에 불과한지 헷갈릴 지경인데요. 지난 5월 인도네시아는 6월 말까지 KF-21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보라는 표현이 거슬리긴 하지만 산토 다르모수마르토 인도네시아 외교부 동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직접 코로나19로 인해 분담금 마련이 어렵다고 핑계를 댄 만큼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이번이야말로 결단을 내릴 때라는 마음가짐으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을 주축으로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분담금 납부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실무진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꾸려야 했던 건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웬걸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얼얼하게 뒤통수를 맞을지는 예상조차 못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납부 일정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했던 인도네시아가 아예 한술 더 떠 납부 계획 통보조차 하지 않은 건데요. 이따위 해프닝이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그것도 심지어 군사협력 관계에 직결된 무기체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국내 일각에서도 도대체 왜 진상 중의 진상인 인도네시아를 내치지 않느냐 원성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말은 KF-21 개발 관계자들이 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마음 같았으면 이미 벌써 12번도 넘게 인도네시아를 내치고 싶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왜 대한민국과 KF-21이 미워도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를 안고 가려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지겹다는 생각부터 들지만 사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방산 협력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인니의 공식적 수교는 1973년이 되어서야 체결되었지만 경제교류는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왔는데요. 1970에서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삼성과 대우 등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이 인니에 진출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 등 측면에서 친한적 기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인니가 대한민국의 잠수함, 해군 함정, 항공기 등을 도입하면서 긴밀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일례로 굵직한 사례들만 살펴봐도 인니는 대한민국에서 KT-1 웅비 B형 17대를 도입해 지금까지 기본훈련기로 운용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니는 최초로 T-50I 22대를 완제품으로 도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해군 쪽에서는 대한민국 대우조선 해양과 인니 PTPAL의 합작으로 장보고급 잠수함을 수중 배수량 기준 1580톤 규모로 개량,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니는 주요 수출 품목에 군수장비가 포함될 정도로 군사 분야에서만큼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였는데요. 대한민국이 KF-21 개발 사업에 인니를 끌어들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대한민국 군사 기술력의 상징과도 같은 KF-21 보라매지만 정작 개발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반발이 작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그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당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유럽 컨소시엄 정도뿐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KF-21 소유를 최초로 결정한 게 2002년임을 고려하면 초음속 전투기는 강대국들이나 만들 수 있는 별천지 무기였는데요. 그러느니 차라리 이미 검증된 외산 전투기를 수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KF-21 개발이 완료될 때쯤이면 이미 6세대 전투기가 보편화되어 있을 것이라며 때늦은 국산 전투기가 수출 시장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막상 지금에 와서는 얼토당토하는 헛소리에 불과하지만 KF-21C 제1호기가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순간까지도 해당 주장은 적지 않은 파급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KF-21 개발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게 바로 인니와의 공동 개발인데요. 인니가 개발 비용 20%, 한화 약 1조 7천억 원을 납부하는 대신 KF-21-50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기술력도 충분했습니다. 오직 위험 분산이라는 명목으로 인니에게 공동 개발을 제안한 건데요. 실제로 인니는 개발금의 극히 일부분을 부담할 뿐 기술적인 기여도는 단 1%도 없습니다. 반면이 현지 50대 양산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지어야 할 의무도 없는데요. 그러나 이건 결국 KF-21 개발 과정에서 내린 최악의 선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뭘 잘못 집어먹었는지 인니는 마치 자신들이 KF-21 개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며 자국 여론을 선동했고 그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전투기 개발 기술을 100% 이전하라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 마음대로 KF-21 양산형을 개량하고 수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쯤이면 날강도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억지 떼쓰기입니다.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신기할 지경인데요. 인니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빌미로 KF-21C 제6호기의 초도 비행이 끝난 지금까지도 분담금을 미납 중입니다. 2023년 7월 현재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여전히 8천억 원 이상 남아있는데요. 이마저도 2021년 재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1천억 원의 금액을 제외해준 금액입니다. 2021년 인니는 정상회담에서 KF-21C 제1호기 출고식에 참석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KF-21 개발을 끝까지 완주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동년 8월에는 KF-21 프로그램 복귀를 선언하고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남은 분담금의 30%를 석유, 천연가스, 고무 등의 현물 70%를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며 재협상을 벌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지만 어차피 인니가 빠진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당장 한두 푼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인니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용해 줬는데요. 여기에는 지금까지 인니와 맺어왔던 또 장기적으로 인니와 형성해 갈 군사적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의의 대가는 배신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수입이 부족해지면서 8천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겠다던 인니는 지난 2021년 팬데믹 사태가 한창일 때 프랑스에서 라팔 42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팔 본체와 부품, 부자재, 시뮬레이션 훈련 계약 등을 모두 포함한 이 계약은 추정 규모만 무려 81억 달러, 하나 약 10조 2천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단돈 8천억 원이 없다며 온갖 추잡한 짓을 벌이고 있으면서 KF-21보다 한참이나 성능이 떨어지는 라팔을 구매하는데 분담금의 무려 7배가 넘는 금액을 사용한 셈인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지만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초 현지 매체가 보도한 국방부의 성명에 의하면 인니는 라팔을 위한 기종 훈련의 목적으로 카타르에서 중고 미라주 2052대를 7억 9,300만 달러, 한화 약 1조 원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인니 공구는 이미 재무부를 통해 예산 지원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라팔의 개발사인 프랑스 다소가 만든 미라주 2000은 자주 F-16과 비견될 만큼 준수한 전투기지만 1980년대 실전 배치를 시작해 총 수출 물량이 286대에 불과한 구식 전투기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도 프랑스를 비롯해 인도,
UAE, 대만, 그리스, 이집트, 페루 등에서 현역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품난과 절망적인 유지비 때문에 퇴역을 준비 중인데요. 이런 고물딱지를 1조 원이나 주고 도입한다는 건 도무지 정상적인 상식 수준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 출마를 예고한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선거에 필요한 비자금을 비축할 속셈으로 라팔, 미라주를 개발한 프랑스 다소와 뒷거래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보어가 인니 내부에서 KF-21 사업에 관련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측인데요. 그러나 이는 결국 제 살 파먹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인니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땡깡을 부릴수록 얻어가는 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분담금이 감면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KF-21 핵심 기술 한두 개쯤은 거저먹을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국 시간을 오래 끌수록 국제 무대에서 신뢰를 잃고 있는 건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일찍이 민간 방위 산업 대부분을 국유화하는 데 성공한 프랑스는 정부가 무기 체계의 연구 개발부터 개량, 생산 등 모든 분야를 통솔하는 방산 강국입니다. 군사 관계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프랑스가 유럽연합 내 유일하게 방산 물자를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로 꼽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프랑스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악명이 높은 건 특유의 더티플레이 때문인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에서 쓸 수 있는 전투기 하나 만들어 보자면서 영국, 독일 등을 끌어들여 유럽 컨소시엄을 구성해 놓고 정작 각국의 전투기 개발 기술만 쏙 빼먹고 내뺀 게 다름 아닌 프랑스인데요. 그렇게 유럽 컨소시엄이 개발한 전투기가 개발기간 연장, 양산 수량 부족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천정부지로 상승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고 프랑스가 훔친 기술로 개발한 게 라팔입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독일과 4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벌이다가 또 유로파이터 타이푼 사례처럼 내빼버렸고 중동이나 대만 등의 무기 가격을 후려쳐서 바가지 씌운 사례는 일일이 셀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마저도 인니의 폐악질을 보면서 현찰 거래에 응하지 않을 시 라팔을 인도하지 않겠다며 매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강두천이 따로 없는데요. 인니가 되지도 않는 갑질을 부릴수록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는 점점 곤두박질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분담금 미납의 영향이 대한민국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8천억 원이라는 게 국가 단위에서는 그다지 큰 예산이 아니지만 자칫하면 기껏 단축한 KF-21 양산 일정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단위이기는 합니다. 시스템상 회계연도 90일 이전인 8월 초까지는 예산연을 제출해야 양산에 돌입할 수 있는데 인니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서류 작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인니를 내쳐버리고 폴란드를 끌어들이고 싶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는 현재 가장 중요한 광물로 주목받고 있는 니켈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만약 8천억 원 때문에 인니와의 관계가 들어져 버리면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악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만약 일각의 주장대로 서류상의 문제 때문에 KF-21 양산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면 인니들 포용하고 끝까지 안고 가느냐. 그게 아니라면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새싹을 트우느냐는 결국 대한민국의 선택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되었든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건데요. 현대전은 미국의 사기극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현대전의 개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현대전 개념이 오직 미국만 가능한 미군전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세계 1위 미국의 군사력이 위태롭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태로운 미국과 대한민국 군사력 세계 6위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설득력이 떨어졌지만 현대전이란 곧 총력전의 반대말과 같았습니다. 과거처럼 우리나라 대 남의 나라가 일로 싸우는 게 아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주요국들의 개입이 당연시되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보면 이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2014년 시작된 돈바스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물리적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추구하는 전형적인 현대전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타국의 개입 없이 우크라이나의 국력을 소모하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상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돈바스 전쟁에 개입하는 주요국은 미국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간신히 체면치레할 정도의 군사 원조가 전부였는데요. 오죽하면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침략은 그 즉시 국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세계 2위 군사 대국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의 말 맞다나 특수 군사작전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가 창피를 당해야 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마저 단순히 군의 규모, 무기 체계의 차이만으로 전쟁의 승패를 재단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그간 미국이 보여줬던 현대전은 개전 초기 신속하게 공권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의 반공맘을 제압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신속 전개가 가능한 압도적인 정찰 감시 자산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무장되어 있는 지상군을 이용해 작전 지역을 넓혀가는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밀한 통신체계를 이용한 막대한 항공 지원이 수반되었습니다. 또한 적군 저격수 하나 잡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보급 지원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했기에 미군은 걸프 전쟁을 수행하는 211일 동안 약 148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반면 이라크 측에서는 무려 2만에서 5만에 달하는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을 맺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를 끝내버릴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정반대로 러시아군 현대전 능력은 동네 꼬마들 전쟁놀이만도 못했는데요. 더군다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총력전이 되어가면서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결정적인 차이 때문인데요. 당면한 얘기지만 현대전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일례로 현대 미군 보병 한 명을 완전 무장시키는 데에는 약 17,500달러, 한화 약 2,15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추측됩니다. 미군의 강력함은 이런 일개 보병 단계까지도 수천만 단위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 덕분입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미국의 GDP는 약 23조 달러가 넘는데요. 그나마 중국 17조 달러, 러시아가 고작 1.7조 달러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풍요는 군사력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영감에 따르면 2021년 상위 15개국 중 미국의 국방비 관련 지출은 8,010억 달러로 나머지 14개국을 합친 9,150억 달러와 엇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군사 관련 지출이 전 세계의 군사 관련 지출과 맞먹는다는 것이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인데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돈을 이만큼이나 때려 박으니 미군이 세계 최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보다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미국이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비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약 3.2%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1.7%, 러시아가 3.1%, 대한민국이 2.8%인 것을 감안하면 절대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막대한 경제 규모가 군사력의 강력함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기 쉬워지는데요. 군사력, 경제 규모와 반대로 현재 미국 내부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즉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국 내부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분열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을 석권하고 있지만 총력전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 예를 들어 양안 전쟁과 같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정말로 압도적인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미국은 지난 2021년 20여 년을 이어온 아프간 전쟁에서 결국 패배를 선언했는데요. 이 전쟁에 소모된 비용만 2조 달러, 하나 약 2,45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쉽게 감당할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막대한 금액과 시간을 쏟아붓고도 미국은 패배했고 한 세대에 걸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엄청난 사회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치솟는 실업률과 인종, 성별 간의 갈등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범죄율 자체는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반면 증오 범죄의 발생률은 치솟고 있는데요. 각계각층, 남녀노소, 인종, 출신지를 가지고 서로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바로 길이를 바싹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3위를 기록한 중국은 경제, 군사면에서 모두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공산주의 국가답게 민도를 조종하기도 쉽습니다. 아예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고 행동을 동제해버리면 당분간의 전쟁 유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펼쳤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물론 이런 억압적인 방식은 단기간의 효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CSIS는 워게임 보고서를 통해 양안 전쟁 발발 시 중국 해군은 괴멸하고 미국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 해군 또한 항공모함 2척, 대형 전함 10에서 20척을 잃고 고작 3주 만에 3,200명에 달하는 병사가 전사하는 등 중국 못지않은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4년 뒤에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런 단기간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건 주요국의 개입뿐인데요. 바로 세계 6위의 대한민국입니다. 순위에 매겨진 3위 5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그리고 나머지 한국, 프랑스, 일본, UAE, 이스라엘 중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참전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게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6위는 상당히 막중한 의미인데요. 양안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에 따라 이후 국제 정세의 판도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책임을 활용해 세계 무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선 전 국민적 지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웨이 전략을 따라했던 샤오미가 최악의 위기에 빠져 화제입니다. 주력 시장이던 인도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화웨이가 야심차게 추진한 신규 사업에서 충격 사건이 벌어져 샤오미의 미래 가능성마저 끝장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의 초대박이 예상되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샤오미의 운명은 화웨이처럼 될 것이란 글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휴대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상하이 오토쇼에서 자동차 사업 진출을 발표했고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지 않고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속에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는 급감했고 2021년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어들며 위기를 느껴왔습니다. 이에 직접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며 매출을 끌어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2021년 4월 중소자동차 기업 사이리스와 1호 전기차를 내놨는데 1회당 주행거리가 짧은 데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마저 잘 되지 않아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첫 해 팔린 전기차는 8,000대 정도로 사실상 실패로 끝나버렸죠. 화웨이가 목표로 잡았던 연간 판매량 30만 대에도 한참 못 미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사이리스와 손잡고 고급 SUV 전기차 모델 i2 M5를 선보였습니다. 화웨이가 직접 차량을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 판매까지 말기로 하며 기대감을 키웠던 상황입니다. 테슬라를 뒤엎고 유럽 고급차를 뛰어넘겠다며 6천만 원대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첫 달, 고작 3,000대 정도가 팔려 순위 12위로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 전역에 1,000개 이상의 전기차 매장과 체험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0개도 채우지 못한 채 관심박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몰락을 부추겼던 더 큰 사건은 작년 6월. 화웨이 전기차 전시장에서 큰 불이 나며 2명이 사망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기차 폭발이 화재로 이어졌는데 직전까지도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매장 안에 전시돼 있던 i2 M5 차량은 불에 타 뼈대만 남아 버렸습니다. 결국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7만 6천 대로 1% 점유율을 보였고 이는 중국 최강이라고 불리는 화웨이 명성에 치명적인 먹칠을 했습니다. 화웨이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작년 8월 배터리 1위 기업 CATL 및 창안자동차와 협력해 전기 SUV 아바타 11을 출시했던 것입니다. 새 회사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제작부터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중국의 국가대표급 전기차 제작을 목표로 했습니다. 화웨이는 자사의 자율주행 개발팀 1,000명을 아바타 공장으로 보내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자물주행 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말겼으며 창안자동차는 자동차 설계와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CATL은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주행거리 680km의 배터리를 준비했죠. 각 분야 최고 기업 세 곳이 함작한 브랜드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중국 내 전기차 1위 기업 비아드는 물론 테슬라, 지리자동차 등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데 기술적 한계를 느꼈고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마저 중단돼 판매량이 급감하는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지난달 말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가 전기차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현재 생산 중인 전기차의 화웨이 로고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런 불허 조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0년 이상 구축한 화웨이 브랜드가 마음대로 남용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기차 분야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을 직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화웨이의 운명을 따라가고 있는 기업은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에서 충격적 사건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기차 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샤오미 스마트폰이 폭발해 어린 소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인도에서 홍미노트 5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는데 동영상 시청에 따른 과열이 유력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소리가 너무 커 불꽃놀이 폭죽으로 착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해당 사건이 크게 부각되며 절대 샤오미 폰을 쓰지 말라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번 사건이 보도됐는데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너무 놀라서 손이 벌벌 떨린다. 인도에서 샤오미 사업은 곧 실패로 끝날 것이다. 샤오미. 이건 브랜드를 부수는 사건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샤오미 스마트폰 폭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인도에서는 흑미노트 7과 홍미노트 9에 불이 났고 사용자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쪽발 사고가 잇따랐는데 해당 사례가 수시로 올라오며 충격을 줬습니다. 폭발 후 가운데가 크게 벌어져 파손 정도가 엄청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한 유명 유튜버는 샤오미 폰 때문에 지인이 숨진 일을 언급하며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잔 후 이것이 폭발해버렸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도 폰이 폭발해서 저 정도 파괴력이 나오냐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샤오미 폰이 불에 타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화제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침대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폭발했고
연기가 계속 나는 상태로 스마트폰과 주변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모델은 2021년 구입한 비교적 최신 폰인데 샤오미는 또 고객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샤오미 폰 폭발 사고는 자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은 샤오미 폰이 폭발해 다리 쪽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폭로했죠. 출근한 지 5분이 안 됐을 무렵 바지 주머니에 넣어뒀던 샤오미 폰이 폭발하자 재빨리 바지를 벗어 이를 꺼냈지만 다리는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충전 중 폭발 사고도 자주 발생했고 이를 환불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넣은 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샤오미 폰의 실체를 알게 된 인도인들은 삼성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 신께 감사하다는 글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게 설정된 다양한 기능에 감탄하는 중입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삼성과 샤오미의 문명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1분기 인도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을 보면 삼성은 작년과 올해 1위를 지켰고 샤오미는 23% 점유율에서 16%로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4분기 인도 시장에서 1위를 달아난 데 이어 갤럭시 S23 출시에 힘입어 또다시 1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이엔드 제품인 갤럭시 울트라 판매물은 전년 동기 대비 247%나 급증했죠. 애플의 고가 제품 점유율이 5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인도에서 고가 스마트폰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74만원 이상 폰이 66% 성장했고 49만원에서 74만원 폰도 60% 이상 많이 팔렸습니다. 반면 샤오미가 강세를 보였던 49만원 이하 저가폰 수요는 33% 감소했죠. 게다가 최근 인도 법원은 9천억 원 가량의 자산 압류를 풀어달라는 샤오미의 요청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인도 당국이 샤오미가 수년간 3곳의 해외 법인에 불법 송금 사실이 있다며 9천억 원 상당의 자금을 압류한 상태였는데 이를 정당하게 본 것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삼성은 인도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전세계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 역성장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6천만 대 22%를 기록하며 선방했고 애플은 5,800만 대 21%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샤오미는 현재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샤오미가 믿고 있던 중국 시장마저 찬바람이 불며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올 분기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은 6,700만 대로 전년 대비 11%나 감소해 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스마트폰 구매도 꺼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을 뛰어넘는 4.5%를 기록했고 중국 정부는 민간 수요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소비 침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매체들은 1분기 샤오미 폰 판매는 22% 하락한 반면 삼성은 세계 1위에 복귀했다며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샤오미가 인도 시장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해외 매출 비중은 51% 정도인데 그중 인도는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인도에서 판매되는 샤오미 폰 99%가 현지에서 생산된 것이고 샤오미 TV 또한 인도에서 100% 생산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샤오미가 인도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2020년 인도와 국경 분쟁 후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것도 불리한 내용입니다. 당시 접경 지역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위챗이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중국 통신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해 53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순이익은 1조 6천억 원 정도로 전년보다 61%나 감소했죠. 샤오미는 스마트폰이 몰락해가자 화웨이처럼 전기차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고 10년간 최소 1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5,7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연구개발 인력만 2,300명에 달합니다. 올해도 전기차 분야 연구개발에 총 3조 8천억 원을 쓸 예정입니다. 샤오미가 조성한 전기차 펀드는 2조 원에 목박합니다. 샤오미 전체 매출에서 스마트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순이익이 파탄나고 있는데 이는 전기차에 투입할 자금마저 바닥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상하이 모터쇼에 샤오미 회장이 깜짝 방문하며 내년부터 5,600만 원짜리 전기차 생산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화웨이처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터리 또한 CATL 제품 탄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전기차를 양산하고 첫 해 10만 대, 3년 내 90만 대 판매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며 올해 6,000명 감원을 예고했는데 샤오미 전체 직원 수가 3만 5천 명이를 감안하면 20%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샤오미 스마트폰에서 잇따라 쪽발 사고가 터졌고 이는 향후 전기차 사업에서도 쪽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배터리 완충 시간이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기술을 홍보했지만 오히려 발열 및 폭발 위험을 높여온 바 있습니다. 샤오미는 현재 약 200여 개의 자동차 관련 특허를 보유 중으로 베이징의 RT센터를 포함해 연 30만 대 생산 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전성이 무시된 채 과장된 홍보에 치우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화웨이를 따라 선택한 전기차 사업. 과연 샤오미는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